다정낭독. 라스콜니코프는 증거를 없애야 합니다. 물건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거리로 나섰지만 운하에도 강에도 아무데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시선이 너무 많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우연히 발견한 앞마당의 돌 하나, 그 밑에 모든 것을 묻고 나서야 숨을 쉽니다. 기뻐서 웃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이상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갑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것,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 도대체 나는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6시간을 떠돌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비명 소리에 눈이 떠집니다. 계단에서 주인 마님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손 하나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 들린 걸까요? 2부 2장. 피가 귀에서 운다. 혹시 이미 수색이 들어온 건 아닐까? 방에 가보면 그들이 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방은 그대로였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들여다본 흔적이 없었다. 나스타샤조차 손대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어째서 그 물건들을 구멍 속에 그대로 뒀던 걸까? 그는 구석으로 달려갔다. 벽지 밑에 손을 밀어넣고 물건들을 꺼내 외투 주머니 곳곳에 쑤셔 넣었다. 모두 8가지였다. 귀걸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 작은 상자 2개, 작은 가죽 케이스 4개, 신문지에 쌓인 목걸이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훈장처럼 보이는 것이 신문지에 말려 있었다. 그는 물건들을 외투와 바지 주머니에 나눠 집어넣으며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감췄다. 노파의 지갑도 챙겼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문은 열어둔 채로.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몸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정신만은 아직 버티고 있었다. 반 시간 안에, 아니 어쩌면 15분 안에 추적 명령이 떨어질 수 있었다. 그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만 했다.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빨리. 어디로 가야 하나? 그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운하에 던져버리면 된다. 물 속에 가라앉히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열에 들뜬 밤에 몇 번이고 일어나 내버리러 가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그 방법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하자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예카테리닌스키 운하둑을 따라 반 시간이 넘도록 헤맸다. 물로 내려가는 계단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지만 발걸음이 옮겨지질 않았다. 계단가에는 뗏목이 메어 있고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저쪽에는 보트들이 줄줄이 메어 있고 사람들이 사방에 우글거렸다. 게다가 둑 위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인다. 일부러 내려가 멈춰 서서 무언가를 물에 던지는 모습. 얼마나 수상해 보이겠는가. 그리고 상자들이 가라앉지 않고 떠오른다면 물론 떠오를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지나쳐 가면서도 고개를 돌리는 것만 같았다. 내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일까? 결국 네바강 쪽으로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사람이 적고 눈에 덜 띄고 무엇보다 여기서 멀다. 반 시간을 이 위험한 곳에서
우왕좌왕하며 정작 그 생각을 못했다니 열에 들떠 떠올린 계획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다. 그는 자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둘러야만 했다. 부이 가도를 따라 네바강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네바강이라고? 차라리 섬 쪽으로 멀리 숲속이나 덤불 아래에 묻어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장소를 표시해 두면 되고. 판단력이 흐려졌지만 그 생각은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섬까지 가지 못했다. 부이 가도를 빠져나와 광장 쪽으로 접어들다가 왼편에 골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두 벽 사이로 앞마당으로 통하는 좁은 통로였다. 오른쪽에는 회칠로 되지 않은 4층짜리 벽돌 건물이 마당 안쪽까지 길게 이어지고 왼쪽으로는 목조 울타리가 20걸음쯤 뻗다가 꺾여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쓰레기가 이곳저곳 쌓여 있고 마당 안쪽 울타리 뒤로는 낮고 거무칙칙한 석조 헛간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마차 수리점이나 목공소의 헛간인 듯 입구부터 석탄 먼지로 새까맸다. 바로 여기다. 마당 안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스며시 들어가자 대문 바로 옆에 세숫대야 같은 수채가 있었다. 일꾼들이 많은 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울타리 위에는 분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 서 있는 것을 금함. 오히려 좋았다. 들어온 이유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다 던져놓고 사라지면 된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입구와 수채 사이 바깥 벽 쪽에 커다란 돌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육식근은 좋게 될 것 같은 다듬지 않은 돌이었다. 벽 너머로 거리였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지만 거리에서는 이쪽이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말이다. 서둘러야만 했다. 그는 돌 위에 몸을 속이고 양손으로 위쪽을 꽉 움켜쥐고 있는 힘껏 뒤집었다. 돌 밑에는 작은 웅덩이가 파여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털어 그 안에 쏟아 부었다. 지갑이 맨 위에 놓였다. 그래도 웅덩이는 다 채워지지 않았다. 다시 돌을 잡고 한 번에 원래 자리로 되돌렸다. 조금 높아진 것 같았지만 주위 흙을 긁어모아 발로 가장자리를 꾹꾹 눌렀다.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마당을 나와 광장으로 향했다. 그 순간 경찰서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환희가 강렬하고 거의 건들 수 없는 기쁨이 한순간 그를 덮쳤다. 흔적을 묻었다. 대체 누가 저 돌밑을 들여다보겠어? 저 돌은 집이 지어질 때부터 저기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저기 있을 거다. 설령 발견된다 해도 누가 나를 의심하겠어. 다 끝났다. 단서가 없다. 그는 웃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때 자신이 웃고 있었던 게 기억났다. 가늘고 신경질적인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그 웃음을 광장을 가로지르는 내내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K대로에 접어드는 순간 웃음이 뚝 멈췄다. 이틀 전 술 취한 여자아이를 발견했던 그 거리였다. 그 자리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겼던 벤치가 저기에 있다. 그리고 이식 코페이카를 쥐어주었던 그 코스형 경찰관을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제기랄. 그는 화를 품은 채 산만하게 걸었다. 생각이 한 점을 향해 빙빙 맴도는 것 같았다. 그 점이 정말로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그 점과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 2달 중 처음으로. 에라이 망할 것들. 갑자기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다. 시작이 됐으면 시작된 거지. 새로운 삶이라고? 웃기는 소리. 오늘 내가 한 거짓말들은 또 뭐냐? 그 한심한 일리아 페트로비치한테 비굴하게 굽신거린 건 또 뭐냐? 하지만 그것도 다 사소한 일이다. 그들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굽신거림이 뭐가 중요해?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게 전혀 아니야. 그는 갑자기 멈춰 섰다. 뜻밖의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쓰디쓴 당혹감이 밀려왔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계획된 일이었다면 어리석은 충동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아래 저지른 일이었다면 어째서 나는 지갑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는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제대로 보지 않았는가? 이 모든 고통을 겪었고 이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지갑을 물건들과 함께 운하에 던져버리려고 했다. 한 번 더 들여다보지 않은 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맞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새로운 의문도 아니었다. 그날 밤 망설임 없이 결정을 했을 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 어제 노파의 상자 위로 몸을 숙여 보석함을 꺼낼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많이 아픈 거다. 그는 마침내 음울하게 결론을 내렸다. 너무 오래 혼자 끙끙 앓아온 거야. 어제도 그제도 그 이전에도 병이 나았으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낫지 않는다면 맙소사 이 모든 게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무언가에 정신을 팔고 싶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매 순간 새로운 감각이 점점 더 강하게 그를 잠식해왔다.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육체적인 혐오감이었다. 끈질기고 악의적인 증오에 가까운 감각. 마주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역겨웠다. 얼굴도 걸음걸이도 손짓도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면 침이라도 뱉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다 그는 말라야 네바강 둑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췄다. 바실리옙스키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 앞이었다. 라주미힌이 여기에 산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왜 하필 지금 라주미힌한테? 또 같은 상황이다. 그래도 흥미롭기는 하다. 이게 의도였을까? 아니면 그냥 발길 따라온 걸까? 어쨌든지 상관없다. 그저께 이튿날에 찾아가겠다고 했으니 가면 되는 거다. 사실 이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그는 5층에 있는 라주미힌의 방으로 올라갔다. 라주미힌은 다락방에서 뭔가를 쓰고 있었다. 문을 직접 열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넉 달이 지나 있었다. 낡은 실내복을 걸치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머리도 수염도 손질하지 않은 채 그가 서 있었다. 놀란 얼굴로 라스콜니코프를 훑어보았다. 자네인가? 그가 소리쳤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휘파람을 불었다. 이 정도로 두들렸어? 야 형씨, 나보다 더한데? 그러더니 덧붙였다. 들어와서 앉아. 피곤해 보인다. 라스콜니코프가 가죽이 다 다른 소파에 걸터 앉자 라주미히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 녀석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어이 자네 많이 아프잖아. 그가 맥을 짚으려고 손을 잡았다. 라스콜니코프가 손을 뺐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왔었던 건 과일 때문인데. 아니, 이제 그것도 사실 필요 없어.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라주미인이 그를 유심히 살폈다. 아니야.
라스콜리코프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계단을 올라올 때는 몰랐다. 친구를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알았다. 지금 자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세상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것을. 라주미인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안녕. 그가 짧게 말하고 문 쪽으로 걸었다. 잠깐만 이 사람아. 됐어. 또 손을 뿌리쳤다. 그럼 대체 뭐 하러 온 거야? 미친 거야? 이건 거의 모욕적이야. 이대로는 못 보내. 있잖아. 라스코니코프가 말했다. 자네한테 온 건 내가 아는 사람 중 자네밖에 없어서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야. 자네가 제일 친절하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알겠어? 아무것도 도움도 동정도 나는 혼자야. 나는 나 혼자라고. 그만해. 나 좀 내버려둬. 잠깐 있어봐. 이 쓸모없는 놈아. 완전히 맛이 갔네. 맘대로 해. 나는 지금 과외도 없거든. 알아? 없어도 상관없어. 대신 헤르비 무프라는 서점 주인이 있어. 과외 5개 합친 것보다 나아. 자연과학 교재를 출판하는데 제목만 봐도 돈이 되거든. 자네는 날 바보라고 했지만 야, 나보다 훨씬 큰 바보들이 세상에 있더라고. 지금 이 양반이 독일 팜플렛 번역을 하나 맡겼어. 여성은 인간인가? 2쪽짜리야. 뻔한 사기성 글이지만 결론은 물론 그렇다고. 이걸 여성 문제 기여 저작으로 내놓겠다는 거야. 내가 번역하면 2쪽 반을 6쪽으로 늘리고 반 루블짜리로 내놓는 거지. 쪽당 6루블, 총 15루블쯤 돼. 성금으로 6루블을 이미 받았어. 이게 끝나면 고래에 관한 것도 있고 루소의 고백록 2부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도 골라놨어. 누군가 헤르비 무프한테 루소가 일종의 라디셰프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나 봐. 뭐 내가 반박할 이유가 없지. 자, 그럼 여성은 인간인가? 이쪽을 네가 맞겠어? 독일어 원문이랑 종이랑 펜은 다 있어. 3루블을 줄게. 성금 6루블에서 절반이 자네 몫이야. 다 번역하고 나면 또 3루블. 네가 도움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반대야. 자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쓸지 생각했거든. 사실 나 철자가 약하고 독일어도 어디가 애매하면 그냥 만들어서 내거든. 그게 원문보다 나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뭐 할 거야? 라스콜니코프는 말없이 독일어 원고를 받아 들었다. 3루블도 챙겼다. 그리고 한마디도 없이 나갔다. 라주미히는 어리둥절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라스콜니코프는 다음 골목까지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라주미히의 방으로 다시 올라가 독일어 원고와 3루블을 탁자 위에 놓고 또 한마디도 없이 나갔다. 미친 거야? 뭐야? 라주미인이 마침내 버럭 소리쳤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연극이야? 나까지 미치게 만들 셈이야? 도대체 왜 온 거야? 망할 놈아. 번역은 필요 없어. 라스코니코프가 계단에서 중얼거렸다. 그러면 대체 뭐가 필요한 건데? 라주미인이 위에서 소리쳤다. 라스코니코프는 대답 없이 계속 내려갔다. 야! 어디 사는 거야? 대답이 없었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라스코니코프는 이미 거리로 나서 있었다. 니콜라이옙스키 다리에서 그는 불쾌한 사고로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 마차꾼이 2-3번 소리를 질렀는데도 그가 비키지 않아서 말발굽 아래 쓰러질 뻔한 것이었다. 마차꾼이 채찍으로 그의 등을 세게 갈겼다. 라스코니코프는 분노에 떨며 난간 쪽으로 피했다. 어찌된 셈인지 다리 한복판, 차량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악물고 주위를 노려보았다. 물론 웃음소리가 들렸다.
방에도 싸지 싸. 취한 척하면서 바퀴 아래 깔리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 요즘 다들 저게 직업이야. 그가 마차가 사라진 쪽을 화가 난 얼굴로 바라보며 등을 문지르고 있을 때 누군가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다. 돌아보니 노파 한 명이었다. 수건을 두르고 염소 가죽 신발을 신은 노파. 그 곁에 초록 양산을 쓴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노파의 딸인 것 같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세요. 그가 받았다. 20코페이카짜리 동전이었다. 두 사람은 지나쳐 갔다. 행색이 너무 남루해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보인 것이 분명했다. 채찍을 맞은 모습이 가여워 보였을 것이다. 동전을 손 안에 쥔 채 10걸음쯤 걷다가 그는 내바강 쪽으로 몸을 돌렸다. 궁전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강물은 짙은 파란색으로 빛이 나고 있었다. 내바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빛깔이었다. 다리에서 20걸음쯤 떨어진 예배당 옆에서 바라보면 가장 잘 보이는 대성당의 둥근 돔이 맑은 공기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장식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였다. 채찍의 통증이 가라앉았다. 라스코니코프는 그것을 잊었다. 한 가지 생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 희미하고 불분명한 생각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꼼짝 않고 먼 곳을 바라봤다. 이곳은 익숙한 장소였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 그는 수백 번 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자리에 멈춰 서서 그 장관을 바라봤다. 그리고 매번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왜인지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감동이었다. 그런데 항상 기묘하게 차갑기도 했다. 그토록 아름다운 풍경이 그에게는 공허하고 생명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다. 매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는 그 답을 미루어 왔다. 지금 그 옛 의문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그에게는 이상하고 괴이하게 느껴졌다.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 예전과 똑같은 생각들, 예전과 똑같은 풍경에 흥미를 느꼈던 그 시절과 똑같이 멈춰 서 있다는 것이 그것이 거의 우스운 일로 느껴지면서도 가슴을 쥐어짰다. 옛날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옛 문제들, 옛 이론들, 옛 인상들, 저 풍경들, 그리고 그 시절의 자신까지 모두가 멀리 멀리 깊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 같았다. 마치 위로 솟구쳐 오르고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무의식 중에 손을 움직이다가 손 안에 동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펼쳐보았다. 그리고 팔을 한껏 뻗어 물속으로 그 동전을 던졌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그 순간 자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이 되어 있었다. 이것저것 따지자면 6시간은 걸어 다닌 셈이었다. 어떻게 어느 길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전혀 없었다. 옷을 벗고 혹사당한 말처럼 온몸을 떨며 소파에 몸을 뉘었다. 외투를 덮었다. 그리고 곧 의식이 사라졌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무서운 비명소리에 눈이 떠졌다. 맙소사,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런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저 비명소리, 저 울부짖음, 저 이를 가는 소리, 눈물, 타격음, 욕설, 이토록 짐승 같은, 이토록 광폭한 소리가 세상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공포에 휩쓸려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은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싸움 소리와 울부짖음과 욕설은 점점 더 커지고 거세졌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하숙집 주인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마님의 울부짐 소리였다. 가파르게 빠르게 두서없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소리였다. 틀림없이. 계단에서 무자비하게 맞고 있는 것이다. 때리는 자의 목소리는 증오와 분노로 일그러져 거의 목이 쉬어 있었다. 그도 무언가 빠르고 불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온몸이 떨렸다.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일리아 페트로비치였다.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여기 와서 주인 마님을 두들겨 패고 있다. 발로 차고 머리를 계단에 찍고 소리만 들어도 분명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모든 층의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웅성거림, 외침, 두드리는 소리, 문 쾅 닫히는 소리. 왜? 어째서? 어떻게? 그는 생각했다. 진짜로 미쳐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러면 다음에는 자기한테 올 것이다. 분명히 다 어젯밤 일 때문에. 맙소사. 문에 걸쇠를 걸고 싶었다. 그러나 손이 들리지를 않았다. 어차피 소용없는 일이기도 했다. 공포가 얼음처럼 심장을 움켜쥐고 고문하고 마비시켰다. 10분쯤 지나자 소란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주인 마님은 아직도 신음하고 있었다.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여전히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러다 그 목소리도 잠잠해졌다.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가버린 걸까? 주인 마님도 사라졌다. 울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더니 방문이 닫혔다. 군중도 계단에서 제 방으로 흩어졌다. 웅성거리고 다투고 서로 부르고 높이 올리다가 낮추다가 하는 목소리들. 건물 사람들 대부분이 나왔던 것 같았다. 하지만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어째서, 도대체 어째서 그가 여기 온 걸까? 라스콜니코프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반 시간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무한한 공포의 감각이었다. 그때 방 안에 환한 빛이 번쩍 들어왔다. 나스타샤가 초와 수프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그를 유심히 살피더니 잠들지 않은 것을 알아보고 양초를 탁자에 올리고 가져온 것들을 꺼내 늘어놓기 시작했다. 빵, 소금, 접시, 숟가락.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와서 이렇게 떨고 있으니. 나스타샤, 누가 왜 주인 마님을 때린 거야? 나스타샤가 그를 빤히 바라봤다. 누가 주인 마님을 때려요? 방금 반 시간 전에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계단에서 왜 그렇게 두들겨 팬 거야? 대체 거기서 뭘 한 거야? 나스타샤는 말없이 찡그린 얼굴로 오랫동안 그를 살폈다. 그 눈빛이 불안했다. 두렵기까지 했다. 나스타샤, 왜 말이 없어? 그가 마침내 소심하게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피 때문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나지막히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피? 무슨 피? 그가 중얼거리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스타샤는 여전히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아무도 주인 마님을 때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숨을 거의 쉬지 못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들었어. 잠든 것도 아니었고 나 앉아 있었어. 그가 더욱 소심하게 말했다. 오랫동안 들었어. 부경찰서장이 왔었고 모든 층에서 다들 계단으로 뛰쳐나왔잖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피가 귀에서 오는 거예요.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뭉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환청이 들리는 거라고요. 뭐 좀 드실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스타샤는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내려다 보았다. 물을 줘, 나스타샤.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흰 도자기 물병을 들고 돌아왔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이 목에 쏟아졌다는 것 뿐이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정낭독